특별기획 진보 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부르주아란 말이 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라고 하는데 이 부르주아가 태동했을 때 이 부르주아는 분명히 그 당시 진보였습니다. 한 300~400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아니 일찍 잡아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등장한 다음에는 진보가 아닌 진부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써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진부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것은 진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김진수의 시처럼 내가 그를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닌 걸까요? 도대체 진부와 진보는 뭘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생방송으로 하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사람입니다. 예, 대본 없는 방송 하루에 2번 하는 거 이거 8주면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는 음악방송이고 하나는 시사방송이고 예, 그것은 마치 음악을 하다가 갑자기 미술을 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예술가만큼이나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방송에 패널 한 명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쩔쩔매고 있는 이런 거 매우 옳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뒷담을 할까요? 자, 물뚝심송님은 오셨습니다. 예, 저는 30분 이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최영일 선생께서는 정말 일신상의 이유로 지금 좀 늦고 있습니다. 오면서 지금 강변 북로를 타서 예정대로 간다면은 이 근처에 벌써 왔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네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잠깐요. 예. 제가 비난이란 비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혹시 청취자분들의 비난. 프레임을 지금 비난 프로그램으로 가면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비난했다고 지금 치부하고선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역공격이 들어오나요? 그럼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 자제분이 다쳐가지고. 예, 막내가. 예, 그 병원에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오시느라고 늦는 거니까. 네. 이런 거는 모두가 우리 사회가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휴머니즘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연락해서 또 미리 조치를 취해서 늦지 않게 하는 것은 방송인의 의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삼성스러운 얘기죠. 근데 사소한 얘기지만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네.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임무를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어디를 지켰다. 예. 전 그런 사람 보면은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구일본스러운 그렇죠. 구일본군스러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주어진 임무가 중요한 거,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문제라면 고민이 되겠지만, 예.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고 문화적인 일이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럼요. 사람들이 모두 양해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본의 셀러리맨 드라마라던가 만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회사 일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비장하게 각색을 한 그런 게 많은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랑은 전혀 다른 부분. 다르죠. 그죠? 네. 예. 하지만 이혼율은 미국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만 딴지일보의 정치부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 지가 얼마죠? 그러니까 지금 진보의 미래를 말하다 마지막 편을 해야 하는데 네. 아직 정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딴지일보엔 정치부장이라는 직함이 공식 직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총수라는 것도 웃기죠. 그렇죠. 네. 이제 딴지일보는 대부분 직함을 자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다. 예. 총수 빼놓고. 총수도 마음대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총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시도해볼까요, 한번? 제가 제2의 총수 뭐. 총수 어때요? 예. 예? 대총수. 그런 건, 그 의미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딴지일보라는 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련된 글을 쓴다는 거. 네.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네. 예. 워낙 제가 이제 정치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정치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밖에도 제가 워낙 호기심이 잡다하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원래는 또 IT 업계에서 많이 종사를 했었고. 네. 이제 IT 뉴스 같은 것도 연재를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제 좀 가벼운 이제 감성적인 수필 같은 것도 쓰긴 합니다. 네. 예, 뭐 그런 걸 쭉 쓰는데 딴지일보 편집부에서 잘 봐준 거죠. 잘 봐줘서 계속 네. 그걸 실어주니까 또 저는 그 재미에 또 계속 쓰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긴 그렇습니다. 쓰는 걸 즐겨한다고 해서 다 채택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사실 그 정치부장의 직함으로 딴지일보로부터 월급을 받습니까? 월급 같은 건 없죠. 이거는 저는 딴지일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냥 저는 외부 필진입니다. 글을 쓰면 글에 대한 원고료를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원고료는 많이 줍니까? 그것도 제가 2010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한 2013년까지도 원고료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쓴 거죠, 그냥. 이제. 근데 딴지일보를 보면 저도 이제 초창기 딴지일보를 보면서 참 열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게시판에도 그냥 별일 없이 내날 들어가서 죽돌이로 쭉 쓰진 않았습니다만. 죽돌이라 하면 딴지일보에 지금 부편집장이 죽지 않는 돌고래. 네, 예. 그분 별명이 죽돌이죠. 죽돌이. 예. 그리고 그때는 참 재미있는 사진도 많이 돌아다녔을 때였어요. 합성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엽기, 패러디 이런 거의 본산지였죠.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그 참신함이라든가 그런 패러디 사이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렇죠. 넓게 퍼져버렸죠. 익숙해지면서 예. 이제 딴지일보가 상당히 몰락이라고 할까요? 몰락했죠. 그래도 끝까지 딴지일보라는 이름은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저는 딴지스러운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한때 유행했던 뭐 뽕빨 정신 뭐 이런 네. 거 끝까지 간다. 우리는 그 정신을 지켜온 사람이 지금 현재 그 편집장으로 계시는 그 너부리 김영석 씨. 너부리. 예, 너부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 같은데. 하긴 물뚝심송 예. 뜻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다음 딴지가 또 인기가 떨어지고, 유사한 사이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참신함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네. 그 딴지가 침체기를 겪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재미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딴지가 망하기 시작했고, 예.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딴지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명박 각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 보니까 네. 이 국민 TV도 바로 2012년 대선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봐야겠죠. 있겠군요. 예. 나라가 어지러워야지만 빛을 발하는 이런 매체. 과연 예. 요즘에 그렇다 그러면 그 침체기를 버텨와서 예, 예. 지금 뭐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벙커원이 딴지일보의 소유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딴지일보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그럼 지금 수익 모델은 어떤 거가 있는 건가요? 이런 걸 제가 뭐 외적으로 막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 알기에는. 정치부장인데, 그래도. 네. 벙커원 커피 판매 수익이 있을 거고요. 예. 거기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벙커원 멤버십 카드 수익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이제 벙커원에서 벌어진 행사를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예. 그걸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예. 그 모델이 그냥 딴지 라디오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딴지 마켓, 딴쥐 마켓이라고 이제 딴쥐. 쇼핑몰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판매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마 전반적인 딴지의 수익의 전체일 겁니다. 그러면 딴지일보 그 자체, 예. 그 활자화된 예, 예. 그걸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실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를 그 다른 언론들처럼 광고를 많이 붙이면 모르겠는데 네. 딴지일보는 특유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곤조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차하게 광고 영업 안 한다. 내고 싶으면 와라. 근데 사실은 그게 딴지에 광고를 실었다가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 함부로 영업을 못 한다. 지금 붙어 있는 건 오로지 그 구글 애드센스 광고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딴지일보야말로 예. 의상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여러 이야기, 그런 광고를 내더라도 딴지니까 뭐 괜찮지라고. 딴지는 그런 광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도 보면은 그런 의상비가 안 들어가는 광고들을 좀 싫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게 수익이 제일 좋으니까요. 많이 주니까 싫은 거죠. 근데 가장 편하게 얘기하자면 가장 날티난다는 그런 딴지일보에서 그런 광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예. 좋아하지 않는 겁니까? 싫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그쪽을 추진한 사람이 없는 거죠. 아, 딴지일보는 주로 제가 이게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네. 저는 내부자가 아니니까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냥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편집장의 승인을 받는 거고, 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접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명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 조대로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거. 근데 여태까지 이 의상비 안 들어가는 광고를 붙이자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아, 서로가. 예. 그래요. 그럼 보통 그런 경우들 그런 기분이네요. 길거리에서 이제 껌 좀 씹고 침 좀 뱉고 뭐 그러고 다니는 친구들을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 진국보다는 오히려 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의리가 있더라. 뭐 아니면 뭐 착실하게 살고 있더라. 예, 뭐 이런 오히려 거죠. 예. 제대로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개판이더라.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네, 뭐, 이런 그렇게 대비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저는 이제 딴지일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네. 딴지일보 편집장이 직접 선언한 편집의 방침이 있습니다. 네. 딴지의 논조가 어떻다, 딴지의 논조가 뭐 옛날과 다르다, 뭐 더 나빠졌다, 좋아졌다, 뭐 이런 논란이 가끔 벌어지는데, 네. 딴지일보 편집부의 공식 방침은 딴지일보는 논조가 없는 게 논조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거를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만한 글,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서 시간 낭비가 아닌 정도, 네. 이 정도 어떤 글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글의 신빙성이 있고, 조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읽기에 시간이 아깝지 않다 싶은 글은 어떤 글이든지 실을 수 있다라는 게 딴지 편집부의 방침이고요. 예. 실제로 뭐 조갑재 씨의 기자의 글이라든가, 뭐 이문열 작가의 글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실지는 못했나요? 원고료를 못 줘가지고 아마 글을 못 받았겠죠. 이거 참 그야말로 이럴 때야말로 안습이라는. 네, 안습이죠. 요즘은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점점 다양한 필자들을 초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도 이제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딴지가 약간 흔히 말하는 친노 성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하필 그때 친노 성향의 필진들이 글을 많이 쓴 것뿐입니다.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따지는 것은 별로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은 딴지 필진들은 친노랑은 좀 거리가 먼. 거리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예. 몇몇은 친노로 분류됩니다. 오히려 총수가 친노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총수의 성향과 필진들의 성향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 예. 심지어 뭐 총수의 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어준 총수는 딴지일보 편집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딴지일보에 실리는 기사가 다 총수와 조율을 거친 내용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뉘앙스는 그러니까. 딴지일보의 창시자고 소유자인 김어준 총수는 맞지만 네. 딴지일보의 기사 편집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맞아요. 네. 이게 그 간판과 편집은 명백히 분리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시사 저널이 그 모양의 그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사인으로. 딴지는 뭔가 투철한 언론관이 있어서 일부러 편집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군요.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4시 45분 네, 최영일 선생이 올 때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진보의 미래를 말하다에 사실 미래를 얘기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주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과연 평화냐 통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화를 택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폭력적인 방법의 통일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 셋이 의견의 일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노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예, 그렇죠. 북한 인민과 정권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했죠. 예. 사실 진보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네. 지금 아직 최영일 님이 오지 않으셨지만 네.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 본다면은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통일 및 남북 문제죠. 더군다나 오늘 예. 연평도 예. 근해에서 또.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길게 한 것이고. 네.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진보의 역할을 담당할 그룹이 네. 주로 얘기해야 할 것이 통일이라는 견해에는 찬성을 못 합니다. 통일은 그 수많은 의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는 거지. 통일 얘기를 하느라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 평화 이것을 항상 가져가야 될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 하나를 가지고 올인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렇죠. 예.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가칭 예. 진보가 밥 먹여 준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실생활과 관계에 있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 네. 라는 가정을 깔아놓고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예. 앞으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시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진보이며 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진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로 봤을 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예, 라고 사회적 생각을 약자를 합니다. 보호해야 된다. 네. 여기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보호를 못할 만큼 예, 괴롭히고 있다. 어떤 사회의 흐름이 약자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진보는 그걸 막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게 진보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 넘쳐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막아야 된다. 이게 진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 아닌가. 여기서 모든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예. 진보인데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진보 역할은 신자유주의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게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경쟁을 가속화하고 네. 양극화를 벌리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선진국들 사이에서 양극화는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막지 못하면은 갈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에서 예. 신자유주의는 바로 2000년 전에 로마가 하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런 그렇죠. 것처럼 로마 안에서 평화처럼 미국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직 듣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 짧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은 원래 자유주의가 있었고 네. 그 자유주의 버전 2.0이 신자유주의겠죠. 네. 그것이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는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예, 경쟁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경쟁을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경쟁을 자연스럽고 원래 옳은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네. 그 경쟁을 방해하는 제반 규제를 없애고 네네.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막아줘야 되고 예. 그들한테서 과도한 세금을 걷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경제에서 출발한 관점이지만 그렇군요. 그게 모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난 근래 한 10년, 20년간 모든 사회에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약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시점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권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관중도 와 있고 심판도 와 있고 총 코너에 체중 85파운드 몇백 그램도 와 있는데 시간은 됐어요. 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심판이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팬티는 올렸니? 가드 올리 이런 얘기만 하고 계속 글러브 검사하고 검사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홈코너에 최영현 선생 오셨습니다. 지금 안녕 못 하시죠? 좀 아드님이. 아니요. 오늘 전혀 별 일은 없었는데 네. 이미 3주 전에 제 생일에 다리가 부러졌던 네. 초딩 아들이 오늘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다 낫는 건가? 그랬더니 기부스를 한 달 동안 해야 된다고.
기부스를 하는데 석고실 처음 네. 가봤습니다. 저희 집안 가족 중에 이 뼈가 부러져 본 사람이 없어서 재밌게 구경하다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는데 이제 강북강변이 꽤 막히더라고요. 이상하다. 마포대교는 어저께 통제했는데. 그 가로등 공사가 있었어요. 네. 이 마포대교 지나니까 이제 뚫리더라고요. 이거는 음모가 있군요. 음모가 있죠. 예. 어벤져스를 찍으면서 그 가로등을 그러면 부서뜨렸나? 부쉈던. 그래서 저도 음모다 그러면서 저희 방송을 방해하려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적인 움직임. 근데 이게 관을 동원하니까 왜냐면 지금 뭐 이 도로공사가 이 됐다는 거는 관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높은 사람이다. 제가 리모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찍다가 제가 처음으로 잘못 찍어갖고 13번 찍으니까 종편 채널 A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우리 최영은 선생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네. 지금 진보의 미래를 말하다 네. 계속 다른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미리 기조발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듣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진보의 미래는 바로 우리 나라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신자유주의의 정의는 무한한 경쟁. 그렇죠. 특징.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이 계속 혼동을 일으키는 게 보수 측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헌법에도 이제 자유가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주의도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두 단어 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집단주의 체제의 어떤 뭐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개인의 자유 여기서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사상의 자유 뭐 이런 등등의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는 좀 잘못돼 가지고 시장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신자유주의도 이 자유가 개인의 자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국은 시장의 자유인데 시장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21세기 초입 시점까지 우리가 좌파일 수밖에 없는 게 좌파 성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좌우는 상대적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딱 이제 그럼 중간이 뭐고 무엇으로부터 좌고 무엇으로부터 우냐라고 하면은 제가 배운 이 이론에 근거한다면 그건 사회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자들은 좌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면은 지금 두 분께서 당분간 그럼 신자유주의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잠깐 빠지겠습니다. 그럼. 쉬시려고 그러는 거죠. 잃어버린 20분이 지금 아까우신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빠져 있는 게 우리 마지막 회인데 20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니, 제 일인데. 저는 음악 두 곡 틀고 계실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야, 그럼 신자유주의 요거를 화두로 삼아 갖고 당분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쇼트. 네. 예. 펀치를 주고받는 걸로 하도록 하시죠. 이거 뭐 사실 이제 이게 물뚱님하고 싸울 일은 없는 상황이죠. 이거 아마 전적으로 거의 공감을 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푸시고 있던 말씀이 새누리당으로 오늘 대변하시네? 그랬더니 그러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진짜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혼동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껏 장사해라. 장사 거래의 자유가 있고 그 경쟁의 자유가 있고 시장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쪽입니다. 제가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거슬렸던 건 최근에 벌어진 그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극단적으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이 막 등장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런 그렇죠.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수학적인 금융 상품인데 이것이 잘 운영돼서 미국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는데 알고 봤더니 망가졌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자기들이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다면은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벌었던 그 시스템에서 벌었던 부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여태까지 자기들은 항상 국가의 통제를 하지 말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으면서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정부한테 구제금융을 실시하라. 그래서 그때 CEO들이, 금융계 CEO들이 다 모여서. 맞습니다. 전세기 타고 왔다는 거에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팔아버리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황제노역, 이런 정말 사기적인 기업가들이 쓰는
이 기법이나 수법 그러한 태도들은 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건너온 것 같아요. 거죠. 그 엄청난 연봉과 거기 실제로 이제 그 금융위기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기 전까지 거기에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파생 상품 관리하는 그런 회계 금융 책임자들이 상품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자기 딸이 5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선물을 뭘 사줄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다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사줬다라는 게 개인용 제트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아무런 책임도 안 졌다는 거. 그렇죠. 그들이 돈을 토해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와중에도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아서 성과급을 또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기반 하에서 쌓여진 그 어떤 금융 거래라는 그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마비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저는 이런 것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는 동의드리고 보수 진보를 대체로 우리가 정치적인 이 지형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는 5대5인데 보수와 진보가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보수가 좀 센 시대가 됐다. 그럼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요즘 좀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양상.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양상이죠. 예. 혹은 또 진보들이 뭐 어느 때는 이제 이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분배가 더 중요하구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어떤 이제 부의 생산보다는 그때는 또 이제 6도 되고 7도 되고 해서 이제 정권의 성향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영역은 이제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제 시스템, 관점이죠. 경제 체제 예. 이 문제에서는 정말로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저는 우파여도 괜찮고 보수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지켜지면. 어떤 두 가지를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 불평등. 예, 불평등의 문제를 균등화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칼날을 겨누는 규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지나간 역사에선 20세기 케인즈주의 일종의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 시장은 예.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담 스미스라는 할아버지 때문에 뭐 언비저블 핸드가 있어서 시장은 저절로 작동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잘못 바라본 게 그 이후에 뭐 하이에커도 있었고요. 밀턴 프리드먼 학파도 등장을 했고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를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책에도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얘기는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서 수많은 디테일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 이렇게 완전히 자유 방임주의로 놔두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모든 저서에 담긴 내용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말 한마디만 남아있는 거 보면 보이지 굉장히, 않는 손만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억울해하겠죠.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그 같아요. 이후에 뭐 억울한 학자들이 많을 겁니다. 많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 막스의 자본론을 봐도 그 안에는 이제 스미스도 인용을 하고 그럼요. 또 리카르도도 이제 인용을 하고 하면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관점을 계승을 하면서 또 이 막스의 이제 관점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 이 이론의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결국 20세기를 요약해라 그러면은 이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그렇죠.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주의 그쪽이 이제 자유주의의 기반을 닦았고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케인즈의 예. 경우에는 이게 성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분배의 문제가 크게 생겨서 그렇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보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인즈만 해도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주 이거는 예. 극단적인 자본주의. 일반적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불완전함으로 정부가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대 99 사회가 된다라고 반세기 전에 예견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미국만 해도 우리가 이제 좌우 얘기 뭐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 빼고 미국식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공화당은 이제 계속 뭐 작은 정부 규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할 게 많다. 이러한 이제 공방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민주당 정부인 거고 미국이. 저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그 비유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이제 글을 본 게 있는데 이제 그 주로 그거죠. 공화당을 엄한 아버지의 비유로 하고 민주당은 자유로운 엄마의 비유하는 이 비유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네, 미국인들 사이에서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나온 역사를 100년 이상 돌이켜 본다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가 다 각각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한쪽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살아남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시스템에서. 하면서 미국도 이제 그 좌우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되게 살아남은 건데
우리도 역시 그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항상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요즘 이제 근래 10여 년간은 그 신자유주의가 부흥을 하면서 그 엄한 아버지상이 훨씬 더 널리 퍼진 거죠. 됐다. 예.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패한 사업에 망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빈곤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고, 이런 징벌 체계가 없다면은 시장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 게으른 자들을 자꾸 먹여 살려주면은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사실 시장 경제에서 성공하는 건 다분히 운의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을 항상 생존권은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최소한의 복지. 예, 예. 그러니까 이 논쟁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인간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솔직히 양쪽 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한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줬을 때, 사람들은 누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가. 실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걱정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다음에 다시는 재기도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완전히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는. 삼족이 멸하는. 네, 삼족이 멸함을 당하는. 네. 그런 현재 우리 사회의 상태를 봤을 때 이건 어느 한쪽으로 쏠려도 너무 쏠렸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정도는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혹은 또 이 한 번의 실패에서 그 실패의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역대 정부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무조건 잘했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무조건 못했다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냉철하게 공과를 봐서 그 시대 정신에 걸맞게 무엇은 잘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희생된 부분이 너무 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우상화도 문제고 혹은 철저하게 그냥 도살해버리는 것도 문제고, 맞습니다. 우리가 좀 냉철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떤 혼란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는데, 이 일개 그냥 기업 조직의 CEO들을 보자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 경영 스타일에서 그렇죠. 기업가 정신은 좋았다. 이 우리나라가 요즘 기업가 정신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한 두세기, 한 세기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구에서는. 이 앙트르프르너십을 지금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 핵심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 이야기 하기 전에 기업가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좋고 동기가 부여되면 그렇죠. 뜯어 말려도 사업은 하는 겁니다.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죠. 어느 시대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발군의 어떤 기업가로 추앙하는 몇몇 위인급에 올라가는 인물들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악정고투를 이제 경험하면서 뚫어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부를 독식했다 그러면은 잉여 창출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반은 착취인 거고. 그렇죠. 그것을 정말로 사회에 환원했거나. 지금 워렌 버핏은 크게 욕하지 않잖아요. 자본주의의 정수인데. 그 사람은 계속 어떤 자기 의사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항상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헤지 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도 그렇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골 때리는 양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붕괴하면 자본가도 죽는다는 걸 알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정하기 위해서 균형 잡으려는 노력을 어떻게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시스템이 붕괴하는 건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혹은 배째라. 예, 자기는 모르겠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가 벌어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돈을 벌 테니까 나를 말리지 마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좀 저는 억울할 지금 거예요. 우리나라의 천민 자본주의를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이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사무라이 시대를 미화하면서 탐 크루즈가 등장해서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멋지게 만든 이제 전쟁 극인데, 거기서 어떤 게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사무라이는 칼로 싸우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신체의 연장의 도구를 가지고 그렇죠. 적을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미국식으로 이제 총이 들어오다 보니까 총을 쏘면 나는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고 사람을 죽인 건 총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와서 그러니까 누굴 죽일지는 무책임해지는 모르겠다.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자본주의가 뭐냐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됐어. 열심히 일해서. 근데 내가 부자가 되기까지 내가 부린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았거나 혹은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살았거나, 최근에도 뭐 아프리카 노예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생쇼를 시키면서 혹은 이제 강압적인 노동을 시키면서 나와 우리 집안은, 가문은 돈을 벌어서 존경받고 부자가 됐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소장농처럼 이름 없이 쓰러져가 많은 사람들을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죠. 시스템이 작동했을 뿐이고 난 돈을 벌었고 그렇죠. 저 사람은 시스템의 패배자로 그냥 이제 밑바닥 인생이 된 것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고 분명히 자기는 시스템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은 자기가 고용했던 사람들과 자기의 소비자들과 즉 사회에서 온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은 이제 과거와 같은 기업가 정신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사회가 돌아간다. 이런 논리가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잘 들어맞았지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어맞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쪽으로 논지를 약간 옮기고 싶습니다. 예. 그게, 금융위기도 그랬지만, 사실 21세기 들어서면서 생산, 2차 산업이라든가 3차 산업 모든 걸 봤을 때, 시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인데, 그거를 정부가 계속 부인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같은 경우에 국민소득이 80불, 100불 이러더니 그렇죠. 그때는 얼마든지 성장할 여지가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 10대 무역 대국에 포함되고 그렇죠. 이런 규모까지 와서도 고성장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고 심지어 성장이 멈추는 단계에 왔을 때 그때도 사람들한테 기업가 정신이 훌륭하다. 기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 사회가 살아남는다. 성장이 최고다라는 논리로 우리 사회의 프로덕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진보 그룹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던져야 될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성장이 안 된다면은 항상 거기서 파급되는 다양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장이 중단된다면은 일자리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파생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소득도 극단적으로 떨어질 그렇죠. 것이고.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안정성은 없어지고. 자산과 그룹을 제외한 자기 자산이 없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고소득을 과거에는 올릴 수 있었지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사회 구조 자체가 이제는 과거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집도 사고 모도 사고 아이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게 된다는 절대 거죠. 아니죠. 예. 이미 이제 레드오션이 된 거죠. 이미 이런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 경제 생태계 자체가. 여기다 대고 자꾸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22조를 들여서 강을 파건 무슨 거대한 토목 사업을 벌리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바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DJ 정부 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만식 경제 구조를 얘기했던 게 70% 이상이 이 중소 상공인들이다, 자영업자들이다. 혹은 이제 정말 소기업들, 한 5명에서 10명. 근데 이들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그렇죠. 대기업이나 이런 글로벌 무역도 하고, 나라의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이제 제고하는 기업들이 한 10에서 20%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대 재벌, 그룹사가 국내 부의 지금 절반 이상을 이제 잠식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네네. 삼성하고 현대 둘만 합쳐도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GDP 다 책임지고 총생산의 이제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는 계속 제가 오늘도 속보를 보니까 이제 24개월 연속 무역 흑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그럼 실물 경제와 지금 이제 국가 성장 지표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를 들면 정부의 분배 기능을 이제 어떤 우리가 좌파 정부라고 부르든 진보주의 성향의 정부라고 부르든 그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가 그 기능을 놓고 손을 놨을 때 그러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아까 양극화 말씀 주셨었는데 이것은 극도로 심화된다. 1%와 99% 구조로 간다. 그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다 대고 이번 정부도 얘기를 하지만 자 이제 젊은이들은 창업하세요. 기업가 정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손발로 스스로 이제 이 피고용으로 일하지 말고 고용해서 애국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면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구조적으로 갑을 문제가 작년 초에 난리였거든요. 그럼요. 올 초에는 갑을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조경제 얘기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를 갑을 병정, 을만 해도 감지덕지죠. 갑을 병정 계속 나가는 이 복잡 단안한 하청, 재하청, 도급의 하도급의 구조를 개선시켜주지 않고
그다음에 갑의 횡포를 제재할 부분 없이 이제는 규제를 다 털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업하라고 하고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의 비중이 큰 나라거든요. 기형적으로 높아서 기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뭐 이 개인 택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어찌 보면은 이게 경제활동 인구의 30% 가까이가 이 자영업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인데 문제는 자영업이 먹고 살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럼요. 근데 자영업이 먹고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 인건비, 자기 노동에 대한 임금도 못 챙기는 자영업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그냥 그저 자기가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로 보고 있는 거지. 결국 돈 벌어서 뭐 흔히 하는 얘기, 결국 돈 벌어서 건물주한테 월세 내다가 그렇죠. 골장 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예,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지적은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창조경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그게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릴 자신이 있으면 청년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늘릴 테니까 취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떤 분야를 뚫어주마. 예, 어떤 분야도 만들어주마. 취업 준비를 해라. 자격을 쌓고 스펙을 준비해라. 뭐 능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일자리를 늘릴 자신이 없으니까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어떤 거대 토목공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그 수입 지출 현황, 세수와 세출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세수가 모자른 상태입니다. 이제는 거대 토목공사를 벌일 만한 재원도 없어요. 그것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토목공사를 왕창 벌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청년들한테 창업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업을 권하는 청년들한테 이 창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 어떤 우리 사회가 이 중소 창업가들이 어떤 고생을 겪게 되는지를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뭐 또 자본이 있어서 가게를 세내서 이제 조그만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벤처 창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그 창업주에게 어떤 그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투자가 아니고 거의 다 대부죠, 대부. 대출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엔젤이라든가 벤처 캐피탈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그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할 때 그 스타트업 제도가 굉장히 그 유연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스타트업 뭐 킥스타트를 갖다 한 1년 이상 다 할 수 있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추가 펀드를 받거나 아니면 접거나 접은 사람은 오히려 더 그 다음번 아이디어를 낼 때 더 우대를 받습니다. 왜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지 하는 기대가 그럴 생기는 뿐 거죠. 아니라 네. 벤처기업 하나가 적정선까지 성장을 하다가 서로 장애 요인에 걸려서 망했더라도 제가 망해보니까 7년 동안 일했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부채만 남으니까 마이너스인데 해외의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스타트업 할 때 벤처캐피탈은 산호세, 미국 실리콘밸리 모델을 열심히 베껴와서 급조했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나스닥 모델을 코스닥으로 만든 것처럼. 근데 문제는 미국은 망했을 때 이게 또 벌처 시스템이라는 벌처 그렇죠. 펀드가 나타나서 그 조그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뜯어가지고 불려서 팔아요. 자산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까지. 그게 아이디어도 무형의 있고, 자산 그렇죠. 다 무형의 자산, 네. 하다못해 브랜드만 해도 영업 가치로 인정해주고 고객 네트워크라든가.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그렇죠. 만들었다 그러면 회원도 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게 다 재활용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에게 그냥 배태되고 끝나고 마는데 그 사람에게는 다 이제 부채에 대한 이 채무만 지어놓고 끝나니까 예, 시스템적으로 제기가 불능이죠. 그 가치들이 다 사장돼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창업한 본인은 동남아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뭐 밀항에서 도망가면 다행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망가고 8년 버텼더니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빚 갚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을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또 그리고 그 상황을 고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창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만입니다. 그 정부가 청년 창업가 예비 창업가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만약 창업을 유도하려면은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고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창업을 해라. 이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중소 그 기업들이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창업해서 궤도에 올라갔을 때 대기업한테 한 방에 날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뺏겨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갔을 때 대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준다면. 그렇죠. 이거는 아예 창업해서 대기업 갖다 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혹은 그냥 이제 뺏길 수 있는 텃밭을 지금 만들어주는 건지. 저는 진짜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이 정부는 자기 정권이 5년이면 끝나니까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그 대목에서 아기자기한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문제가 있죠. 아까 이제 심각하게 저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 구조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이게 대기업 중심의 구조. 그게 이게 70년대 이제 국가 주도 수출 무역으로 이제 이 경제를 끌어올릴 때 주로 그렇죠. 이제 선단식 대기업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익히 듣고 있는 현대, 뭐 삼성, 그런 표현도 SK, 있었죠. 그때 뭐 중후장대한 산업을 그렇죠, 뭐 그렇죠. 조선 자동차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지금까지도 전혀 변경시켜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파레토 법칙에서 그렇죠. 예. 롱테일 생태계로 넘어가는 구조 변화를 정부는 주도하지도 않으면서 젊은이들을 그냥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게 하나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저 청취자분들한테 롱테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레토에 따라서 왔다는 게 8대2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량의 20%의 기업이 나라 전체 80%를 이제 책임지고 작은 80%의 이제 생태계가 전체 경제 구조의 한 20%를 이제 감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제 고객을 대응할 때 우량 고객 20%가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야, 결국은. 80%는 뜨내기 손님들이야. 우린 VIP 고객한테만 집중해야 돼. 이제 이러한 방식의 이제 사고, 기업가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롱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상에 공동구매도 등장했죠. 요즘에 소셜 그렇죠. 커머스도 예. 나왔죠. 그 전에 오픈마켓 시스템이 나왔죠. 그래서 포털들이 자 우리는 마켓플레이스만 열 테니까 팔 수 있는 거 다 나와서 팔고 사고 싶은 사람들 거래하십시오. 하고 이제 거래장을 만들어준 과정에서 그렇죠. 예. 정말 작게 파는 사람이나 많게 파는 사람이나 그 작은 이제 자영업 입점자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 롱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 자체의 곡선이 공룡의 그렇죠. 꼬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표현인데 총체적인 규모는 만만치 않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생태계적 경제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특정한 수 있는 히트 거죠. 상품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몇몇 회사보다 그렇죠. 이게 한 달 가야 한두 개씩 파는 그 조그만 가게들이 수십만 개가 모이니까 그렇죠. 이쪽이 매출이 더 그러니까 많더라. 소품종 대량 기업군에서 소수의 이제는 다품종 소량 업체들이 많아진 생태계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적어도 선진 국가들이나 우리 근처에 일본, 대만 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만 유일하게 지금 파레토 상위 10%, 10%가 그래서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20%, 5%, 1% 뭐 이제 이런 집중 사회가 더 극심하고요. 미국만 해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OWS 운동이 1대 99 운동이 계속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보다도 우리가 양극화의 스펙트럼은 미국이 더 클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CEO의 연봉 규모라든가 일반 노동자의 연봉 격차가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격차는 작지만 사실은 어떤 집중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화되어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미국은 순환 구조가 있고 우리나라는 순환 구조가 막혀 있다라는 것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기어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게 제일 큰 경제 문제입니다. 구조. 제가 보기에는. 자, 예. 지금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러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에 편승을 해서 가자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든 대항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미국 체제에 우리가 완전히 편입돼서는 안 된다. 이미 한번 실패해봤지 않냐. 실패해봤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에서도 책임지질 않는데, 예. 그럼 뭐 그렇게 돼서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IMF 때는 그나마 갖고 있었던 우리들의 순정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순정으로 급골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는 물론 강력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실제로 네. 그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모았던 금들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금 보유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뭐 그런 건데 그래도 그건 한 번은 이렇게 거덜났으면 한 번쯤 우리가 세워주마라는 그런 우리 순정. 마치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의병들이 나타났고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론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살짝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네. 지금 주로 문제점을 질타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 대안은 무엇인가인데 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주로 정치에 대한 질타를 했다면 네. 지난주는 또 한반도의 특성이 통일 문제겠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숙제도 많은데 오늘 주로 경제적인 방식으로서의 진보 정치의 미래 한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정치경제학 이렇게 불러왔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거시 정치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20세기에 실패한 모델인 뭐 그렇죠. 소비에트로 돌아가자. 뭐 비틀즈의 노래 중에도 Back in the USSR 이런 노래 있습니다만 예, 그럴 필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 좌파가 지금은 어떤 이 정치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학자도 사실은 굉장히 우파인데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이거 좌파 아니야? 또 이제 경영학자 중에 구루라고 죽었는데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 책을 보면 이 좌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마케팅 학자 중에 이건 정말 기업인들이 열심히 보는 책인데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마켓 3.0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켓 2.0까지 시장의 주인이 고객이었다면 기업 입장에선 팔아주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쵸. 마켓 3.0에서는 온전한 인간이 시장의 주인이다. 사든 안 사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장이 돼야 네. 우리가 공생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키워드가 마켓 1.0 때는 상품이었어요. 커머디티가 주인이에요. 마켓 2.0 시대에는 이 커스터머가 주인이에요. 마켓 3.0에서는 휴먼 빙이 주인이라면 그렇죠. 이 마케터들이 집중할 이제 하나의 키워드는 스피리추얼리티다.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무슨 종교학자가 하는 얘기를 마케팅 이론가가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트렌드가 글로벌리 제가 보기에는 이 공존하기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한 진보로 흘러가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만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 다 지금 꺼지고 있고요. 이 노벨 경제학상 탄 스티글리츠 교수 같은 경우가 이 99%의 사회를 이제 주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낡은 모델을 옛날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20, 30년 이 흘러간 모델들을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국가의 이제 경제 구조를 짰지만 생산 제조 구조를 짰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나스닥 주식지표가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다 버리고 있는 것들을 FTA 이후에 다 받아들여서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관주도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시장을 정말로 그동안은 기업이 주도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 어떤 소비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무슨 소비자가 주도해요. 기업이 눈 가리고 귀 막고 블랙 컨슈머 잘라버리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관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막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대원군 시대의 이 쇄국정책과도 다르지 않다. 근데 이것이 관이 가장 시장의 어떤 민감성이 늦거든요. 불확실성을 예측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임기 끝나면 복지부동하는 이 존재들이란 말이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다가 많이 부족하죠. 이전 정부의 이 대통령은 소위 대기업 CEO 출신으로 우리가 부도덕적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먹고 사긴 해주겠지 하고 눈 감고 찍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정부의 수장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 외교와 안보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대 출신이십니다.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때 벌써 나온 얘기가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에 대한 아무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해법이 없는 거죠. 구조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보 정치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좀 센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좋습니다. 자성으로 돌아와 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진보 정치 미래를 말하다 이 프로그램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미래를 이제 얘기해야 돼. 진보 정치 미래를 말하다의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이 히든 카드는 있어요. 그래요? 물뚱님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주장해버리고 끝내야지. 이거 참. 자, 지탄받아야 될 그 386 세대는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일단은 신자유주의가 지금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가 화두를 일단 던져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자유주의에는 일단 파산을 맞이했다. 파산을 맞이했는데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가장 무엇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 단어로 좀 제시를 좀 거칠게 하나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물뚱님부터요. 어떤 단어일까요?
뭐 무한 경쟁과 독점. 그럼으로써 약자의 끊임없는 몰락.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불평등의 강화 재생산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뭐 프랑스 부르디에 같은 학자는 이제 교육만이, 문화자본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 학군들을 보세요. 심지어 그것도 막혔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은 대물림되고 99%의 이 고통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될 것이다. 좋습니다. 끊지 못하면.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계속 가고 있지만 그야말로 그래서 2대 20대 80이 아닌 1대 99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음악 하나를 듣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전을 짜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지금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연락에 얘기하고 있는데 게시판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방송이야. 화면 잘 나오고 있어. 그렇지. 가슴 벅차. 이런 내용들 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개국이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국민TV의 그 뉴스 K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이게 주 5일 방송이고. 사실은 물동님 같은 리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국민TV가 처음 떴을 때 우려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죠. 이거 돈만 까먹고 나중에 그냥 거덜내고서 그냥 접는 거 아니냐? 부지부지 뭐 이런 거 아니냐? 걱정이 됐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그럼 과연 그 돈을 모아주는 분들한테 어떤 형태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냐, 비전을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가치를 되돌려줄 수 있겠느냐. 이게 없다면은 함부로 돈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고생을 했고 이제 그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말이죠.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만 일본과 다른 게 한국은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고부터 치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쫄딱 망하지는 않아요. 보통 뭘 할 때. 천천히 가죠. 하지만 대박을 치지도 못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건데 그렇죠. 또는 대박을 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격동의 시기를 계속 보내는 나라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가다가는 만시지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1년 만에 일간 뉴스를 개국한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진보라.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본에서는 이거 한 5년 걸릴 겁니다. 주사부일체 대사를 이용하신 거죠? 네, 이게 영화 대사.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거대한, 이 신자유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판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미국을 일극으로 한 그런 건데 여기서 그럼 우리 진보주의자들이 가야 할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먼저 물동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 그룹의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죠. 90년대부터 많아졌죠. 점점 사민주의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심지어 최근에 정의당의 경우는 이제 당명 개정을 할 때 3인당으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당내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럼 사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수정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신자유주의처럼 극도의 방임, 시장 무조건 무한 경쟁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사회가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한.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본주의가 수정된 수정자본주의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북유럽에서 사민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이 굉장히 훌륭한 복지국가를 건설했고 그게 꽤 좋은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들어요.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 제국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고 소규모 국가임인데 굉장히 복지 시설이 잘 돼 있고 대신에 이제 노조직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100% 육박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그렇죠. 협동조합도 그리고 아주 잘 돼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관이라고 표현했던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 권력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럼 아주 그러니까 총리나 수상, 대통령 이런 양반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들이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경우를 보고 했었냐면 여성 총리였는데
이 한 10여 년 전입니다. 자신의 딸의 이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200불짜리인가를 하나 법인카드로 샀어요. 실수로.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실수로. 바로 목 날라갔습니다. 자,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회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 복지 시스템 강화가 어떤 이 신자유주의가 버려놓은 양극화의 그 격차가 심화되고 그 생존권이 위협받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3인주의 국가의 특징은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납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50% 이상입니다. 3인주의의 근간은 세금이다. 세금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좋습니다. 저는 세금에서 50%가 아니라 70%를 내서라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또 부자들에게는 엄청 뜯으니까 아바 같은 그룹이 그렇죠. 튀잖아요. 튀죠. 영국으로 튀었죠.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는 90%, 95%까지 뜯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잘 유지된다면 저는 뭐 세금이 높아서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시장의 구조 자체가 저성장 기조로 돌았을 때 3인주의도 이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중단되는 순간. 그렇군요. 스웨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스웨덴도 굉장히 그 복지 제도가 잘 구현이 되다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이 복지 정책을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아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순전히 국가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해지면서 일거리가 줄고 일거리가 줄면서 개인들의 노동 소득이 줄며 거기서 연계돼서 세수가 같이 따라주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완벽한 복지 제도를 움직일 만한 재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실질적인 납세, 조세 부담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올렸다고 칩시다. 뭐 60%, 70% 되게 올렸다 하더라도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이 노동소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들이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할 돈이 되겠는가? 어렵죠. 하위 구조 자체가. 하위 구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3인주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약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의 과거 역사를 이제 뭐 미래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뭐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 미국의 뭐 공화당 민주당 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유럽의 3인주의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그냥 뭐 이 동구권 소비에트 체제도 있었고 또 영국식도 있고 영미식이 또 다릅니다. 또 프랑스식도 있고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독일식도 있고 요즘에 우리 대통령은 이제 독일에서 통일 대박론을 이제 수입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수입인데. 근데 거기서 되게 좀 약간 남사스러웠던 게 현재 독일의 그 우두머리가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작센 출신이고. 그분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가서 하는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릴지.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표정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역지사지합시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 빌리 브란트를 추종했던 DJ를 지금 햇볕 정책은 실패다라고 규정하면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 간에 3통이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신, 통행, 통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통일까지 20년 이상 걸렸고 그리고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유례 없는 경제 성장으로 충분한 통일 비용을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휘청휘청거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방식을 수입하면 말이죠. 공멸하는 과정이에요.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 물동님, 평화가 우선이다. 물동님 그리고 최윤리 선생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저는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진보는 뭉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 이건 뭐 이제 몇 번 제가 강조드렸던 건데 이 대국민 토론, 담론의 장을 소위 진보의 수장들은 모여서 상소화해라. 광장이어도 좋고 제가 이제 가장 이 뼈 아픈 게 뭐냐면 이게 하이젠베르크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탄 이 독일의 아인슈타인의 후배죠. 불확정성의 원리.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1차 대전 마치고 나서 독일의 청년들이 폐성, 그 망가진 성, 공습으로 거기에 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 독일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난상 토론하는 거예요. 캠핑을 하면서 캠프를 치고 그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야 3인주의로 가야지, 야 공산주의로 가야 돼,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봉건 체제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 몇 날 며칠 했지만 이제 다 사람들이 지치는 거 아닙니까? 네. 합의점이 없는 거죠. 그 어느 날 달밤이었다고 해요. 네. 어느 청년이 올라가서 뭐 독일이니까 이제 악기 잘 켜는 청년이 있었겠죠. 네. 바흐의 생일이 이제 3월 21일이었는데요. 네. 바흐의 샤콘느라고 하는 혀파음이 아름다운 선이 4개밖에 없지만 그 정말 소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으로 밤에 샤콘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날 새벽에 이제 다 지쳐있던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음악과 달빛에 취해서 다시 모여서 왜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싸웠지? 너는 동네로 가서 역사를 발굴해라. 우리 독일 민족의 민속학을 한번 발굴해라. 네. 너는 민요를 채집해라. 너는 경제 모델을 고민해라. 너는 장인이 되라. 마이스터가 되라. 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전쟁을 겪고 패전 상황에서 조국의 미래를 이제 고민했던 10대, 20대 청년들이 그 이후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경제 전문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분단 상황을 극복한 나름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멋있는 말을 하나는 하더만요. 뭐라고요? 예? Wir sind ein Volk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거를 북한에다 얘기를 해야지. 왜 독일어로 얘기해? 독일한테 우리가 하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 북한 사람 만나고서 해야지.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집권 여당 빼놓고요. 지금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진보끼리 여러 가지 골이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짚어온 거 아닙니까? NLPD 얘기부터 지금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지방선거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말이죠. 합쳤는데도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면 진보 리더라고 자타공인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빨리 좌판을 펴세요. 국민 대토론에 여세요. 좌파들을 위해서 좌판을 펴야 된다. 그렇죠. 예. 조금만 부어. 좌장면 먹으면서. 네? 좌장면 먹으면서 좋다. 예. 좌석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10그릇은 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박수 한번.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예. 거기서 모이면 제 생각에는 일단 과거 얘기는 좀 그만하고 미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과거 얘기하면 또 싸움 날 거 아닙니까? 예. 너 지난번에 왜 그랬어? 예. 뭐 아니, 사석에서, 이 2차, 3차에서 이 개인적인. 각자 알아서 싸우고. 감정들,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든지. 그 피히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피히테가 당시에. 독일 청년에게 고함. 있었죠. 그때도 이제 독일이 쫄딱 망했을 때였는데,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보이스비 앰비셔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운 독일은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독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망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와중에 그렇구나 획일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건데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듀엣 for one이라고 해서 그렇죠. 여러 악기들이 연주가 되지만 협화음이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다만 하모니를. 평소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 서로 이렇게 몸을 던져야 된다. 그렇죠. 좋아요. 저는 그리고 대중들 앞에 그들이 같이 많이 노출될 때 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안심이 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쟤네가 철천히 원수된 거 아니었어? 또 모여서 뭐 하지? 이 호기심도 유발하고 경계심도 자극하고 뭔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다 잠수 타 있고요. 현장에 뿔뿔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대화가 필요할 땐 대화 안 하다가 선거공학에서 모였다가 서로 다 젖대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물뚱님께서는 북유럽의 3인주의 모델을 지금 도입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잠시 저도 한 가지만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독일 청년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는 하라는 나라 걱정을 안 하고 물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돌을 하나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우연히 의도한 바가 아니라 슝 하고 날아가서 전봇대가 정통으로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이젠베르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과연 내가 이 전봇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던졌다면 저게 맞았을 수가 있겠는가? 맞았을 가능성은 얼마나 됐을까? 거의 없다 이거죠. 희박했겠죠. 예.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결국 확률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양자역학의 기초예요. 그렇죠.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학 얘기를 하자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습을 해야 되겠죠. 3인주의가 대안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지. 3인주의가 주장하는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국제 경제상 그게 더 이상 유지가 되기 힘든 시스템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상에서는 항상 또 새로운 대안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점점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심지어 3인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서야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는 이런 단계로 갔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경제 환경상, 국가의 의지상, 정부의 정책상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50시간 한 사람이 노동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25시간 한다는. 그렇게 절반으로 줄이는 건 너무 파격적이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50시간이라는 산술적으로 본다면 20%씩만 일을 줄이면 자기가 20%씩만 일을 덜 하게 되면은 그 빈 20%의 시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20%의 일자리가 더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경제적 여건 변화 없이도.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일자리 나누기를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공무원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죠. 노동 시간을 그렇게 줄여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수입으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게 생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시간 일하는데 거기다가 그걸 10시간으로 줄이라고 그러면 생존 비용이 반으로 줄어서 그걸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생활이 붕괴한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되 스스로 일자리를 나눌 마음의 준비를 하되 그 소득이 줄어드는 거에선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서든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진보 정치의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그 이미지 하나가 지금은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끼리 의심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고 2012년 11월 12월 이때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이 TV 광고에 저는 이게 딱 나와서 좋았어요. 기회는 공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대 99 얘기를 할 때 실패, 성공 그걸 다 보존해 줄 수 없습니다. 국가에게 다 이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감히 요구하지 말아야 할 기득권층은 국가에다 덤탱이를 씌우고 그 덤탱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국가의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서민 빈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가 쌩까고 지금 이 사회가 이제 문제가 많은 건데 기회가 공정해지도록 구조를 바로 잡는 것. 여기서 지금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감히 제가 진보다 종편에 나가서 또 이제 중도 코스프레도 합니다만 제가 감히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공정해져야 되고 지금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정체성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두 분께 던질게요. 급합니까? 아니요. 그거죠. 지금 서구의 3인주의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시민사회가 건강히 뿌리 박혔기 때문에 3인주의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도 짧고.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운동이 매우 활성화돼서 거기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일본을 보자면은 우리와는 달리 거국적인 그런 제야 운동이라던가 시민들의 개김성은 없었지만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이 공산당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진보 정당이고요. 이 당은 전국적인 범위 내에선 별 힘이 없어요. 하지만 지자체에선 꽤 힘이 있고 그렇죠. 특히 생협운동이라던가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 보수적인 일본도 무라야마가 사회당이지만 비공산주의 계열 사회당이지만 어쨌든 총리를 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조합원들이 당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보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진보에 속한 나름대로 이제 뭐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자주 만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 저 그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개념이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 좌절감을 하나 정도는 극복을 해달라고 많은 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가, 나 정도 되는, 나 같은 개인 하나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보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할 말이 생겼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이 모여서 울림이 커지는.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인주를 해야 되냐, 3인주가 아니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 아닌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모든 것 좋습니다. 이런 건 다 선택 가능한 대안들일 뿐이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 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말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 운동의 개념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겠는가. 네. 나 하나만 놓고 본다면, 마트에 가서 일주일에 돈 10만 원씩밖에 못 사는 조그마한 소비자지만, 이 소비자들이 10,000명이 모인다면 마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한테 정치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상권일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적인 소비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 작은 소비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모여서 연대할 수 있다면은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각 개인 유권자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들어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미래의 진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소비자 운동, 주권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보라는 말 자체가 미래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방향을 지시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물뚱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민병대가 무장을 하고 투쟁을 할 것이냐, 우리가 말로 영국하고 타협을 할 것이냐. 그때 듣보였던 한 사람이 노신사가 딱 나와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무장 봉기로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인데 패트릭 헬리죠. 변호사인데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미국 독립의 기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말을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대중의 공감을 울릴 수 있는 말이 던져지면 그 말이 힘이 되고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계산하느라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정치 담론은 과잉인데 정치 행동은 결핍 상황이 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특이하게.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우리도 지금 90분씩 말을 하는데 막 떠들고 있는데 이걸 8주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자인할 것은 내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오역됐다고 했던 버나드 쇼의 이 묘비명처럼 신나게 8주를 90분씩 떠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쩌자고. 지금 행동해야 될 때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금 또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행동의 불씨를 우리가 같이 붙여야 된다. 이게 꼭 촛불일지 또 다른 형태의 집회일지 아니면 SNS 공간의 활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게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밀실에서 그야말로 광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말보다도 행동이 좀 앞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물뚱님께서는 그의 방편으로 이 소비자 주권 운동 이거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진보 각 그 섹터들이 더 이상 80년대 그런 유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진화해야죠. 너무 오래됐죠. 네. 그래서 그때 구도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진보는커녕 현재도 아닌 과거를 반영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 여기서부터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세상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큰 주제는 그거죠. 평화와 행복입니다. 평화, 행복. 좋습니다. 진보가 바라는 세상은 평화롭고 그렇다면 최근 선생님께서는 대화, 연대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사랑을 넣어야 되겠네요. 사랑? 평화, 행복, 사랑이면 왜냐하면 70년대 히피들이 이게 중년이 돼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문제된 거 아시죠? 사랑의 말 뜻을 연애, 연인 이런 걸
예전에 남녀 사이의 일로 정해져 있던 걸 좀 더 포괄적으로 바꿨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려서 에로스를 예. 아가페로 바꿨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정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8회 동안 같이 얘기 나눈 거렇다면은 이런 단어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대와 대화, 연대, 대화, 소통, 소통. 그리고 자유. 예. 뭐 좋은 건 다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 개인과 집단이 수평적으로 결합하면 막판에 싸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시즌 2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시즌 싶긴 한데. 예. 두 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의 품질에 저하를 가져왔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손님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런 것은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박성재 PD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지금 저 멀리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많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겠죠. 저렇게 이렇게 좋은 날에는 제법 붉은 빛을 띠면서 집니다. 그것을 낙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몰락하더라도 장엄하게 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몰락 가운데서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되는 것처럼 진보의 새싹은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질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눴던 그런 화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한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마침 시험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그런 벅찬 감격 누리시고 있을 텐데요. 이것도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